네, 개인 과제 벌써 두 번째 콘텐츠인데요. 며칠 만에 또 너무 좋은 책을 만나서, 이건 기록에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안 됐지만 또 바로 새로운 책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한병철 철학가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고요. 원래 이 책이 독일에서 먼저 출간이 됐는데 2010년에 나왔었고 한국에는 2012년에 이제 번역서로 처음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온 지 꽤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잠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그때 이 책을 알지는 못했고 저는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한병철 작가가 쓴 다른 책을 읽었다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작가분이 쓰신 다른 책이 있는지를 막 찾아보다가 이제 접하게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은 지 조금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좋았었나? 물론 그때도 너무 좋았어서 과거에 그 별점을 줬던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도 높은 별점을 주긴 했었는데 요새 또 유독 일하면서 많은 부침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인데요. 제목만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예상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7페이지에 있고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서문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읽자마자 이거 다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통 책을 고를 때 책의 뒷면이나 앞면에 이제 다른 분들이 추천해주신 추천사를 보면서 책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적어도 서문 정도는 읽어보고 서문을 통해서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작가님이면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읽게 되는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분의 어떤 글쓰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랑 잘 맞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서문 정도는 읽어보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 서문의 마지막 문장이 딱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 책은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하게 됐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 책의 본문에 들어가서의 첫 번째 시작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은 철학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논리를 풀어가는 방식이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책을 딱 처음 받아보면 되게 얇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가다 보면 속도가 소설이나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류의 책처럼 책장이 쉽게 넘어가는 책은 아니고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과 인지도적인 노력을 들여야지만 좀 깊이 있게 독서가 가능한 책이어서 이 책은 단순히 문장을 발췌해서 읽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개념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장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지난 세기는 면역학적 시대였다. 면역학적 행동의 본질은 공격과 방어이다.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면역 방어의 대상은 타자성 자체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제가 요 바로 전 콘텐츠인 경량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잠깐 이 책을 언급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마다 어떤 고유한 질병들이 존재하는데 지난 세기에는 그 질병의 종류들이
어떤 면역학적인 관점에서의 시대였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의 경우에는 신경성적인 질병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사회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4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규율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규율사회라고 하는 건 작가가 이야기하는 지난 세대, 그러니까 면역학적 시대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성과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신경학적 질병들이 나타나는 이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페이지의 문장인데요.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가 여기서는 지배적인 조동사가 된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세기의 그 면역학적 시대, 즉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뭐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 조직이나 법이나 사회와 정치와 많은 어떤 것들이 금지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율을 만들었던 사회라면 지금의 사회는 그런 금지 명령 대신에 프로젝트들 혹은 모티베이션 이런 어떤 긍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더 주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3에서 14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낯선 것은 이국적인 것으로 변질되며 여행하는 관광객의 향유 대상이 된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대, 그 면역학적 시대라고 하는 건 면역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낯선 것,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면역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즉 타자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타자성의 것들을 배척하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그 시대가 점점 낯선 것들을 낯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국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타국에서 자국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 이국적인 풍경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과거의 시대에는 이것이 배척해야 되고 방어해야 하는 대상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국적인 것들이 매력적인 것, 즉 여행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향유를 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넘어오면서 타자성에 대한 어떤 부정성에 대한 것보다도 긍정성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회로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이 두 세대를 나누는 단어들이 아까 규율사회와 성과사회 혹은 면역학적인 질병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신경학적인 질병들 이런 단어들이 서로 대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주된 대치되는 포인트의 단어는 부정성과 긍정성입니다. 과거의 세기가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세대였다면 지금의 세대는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폭력은 부정성에서뿐만이 아니라 긍정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질적인 것, 낯선 것뿐만 아니라 같은 것도 폭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드리아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바로 이러한 긍정성의 폭력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것에 의존하여 사는 자는 같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보드리아르는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비만 상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과잉 시대에 이르면 문제는 거부와 배척이 된다. 보편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과잉은 인류 전체의 저항력을 떨어뜨릴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폭력이라고 하는 건 부정성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긍정성에서도 폭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드리아르가 말했던 진술을 여기서 인용해 오는데 그게 바로 긍정성의 폭력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이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같은 것에 의존하여 사는 자는 같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대척점에 있는 그 개념들을 주의 깊게 캐치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들을 들어주신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세기를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긍정성의 사회이고 성과주의의 사회이고 그로 인해서 신경성의 질병들이 등장하는 시대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주장의 포인트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27에서 28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지금 성과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규율이나 법률이나 금지 명령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티베이션이나 이니셔티브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어,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 같은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회는, 우리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 이 사회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정작 나는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무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이 결국 나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옥죄고 나를 더 채찍질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즉 자기 자신과의 전쟁 상태에 우리를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페이지, 29페이지에 걸쳐서 유사한 문장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러한 그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과 사회가 말하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20대 초반, 중반에 저 역시 지나왔던 문제이면서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조직에 어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내 취향은 뭐고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찾고 싶다는 니즈가 엄청나게 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제 자신의 주인이면서 주권자인 거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답처럼 특정 지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라는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내 안에는 되게 다양한 내가 존재하잖아요. 다면적인 제가 존재하죠. 무언가가 좋으면서 싫을 수도 있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싫을 수도 있고, 나라는 인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한순간을 딱
단면으로 잘라서 보더라도 그 안에도 저는 결코 하나로만 귀결되지 않는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텐데, 그런 다양한 모습의 저를 끌어안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답을 내려서 내 취향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압박들을 좀 받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는 건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도 나고 저런 나도 나고 그때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다면적인 나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 전체를 나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이유도, 너는 너 스스로의 주인이야, 주권자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시스템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게 하는 지금의 사회, 성과주의의 사회, 그런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떠올랐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유행을 했었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비롯하여 쇼폼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었는데, 저는 이 책이 너무 흥미롭고 좋았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집중력을 도둑맞은 이유는 우리 개인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들이,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특별하게 과거에 비해서 더 이런 부분에서 나약해졌는가? 왜 더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파편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컨텐츠들을 양산해내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표출되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대 기업들이, 공룡 기업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더 파편적인 생각, 집중하지 못하고 쇼폼에 의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더 유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게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력을 도둑맞은 이유는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개인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변화해가는 이유는 거대 자본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 결국에는 이게 시스템과 사회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우리가 도둑맞은 집중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가 같은 류의 이야기를 하는 책일까봐 이 책이 유행했을 때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 내 탓이야?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반작용이 이 책을 조금 멀리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너무 유행을 하길래 그래도 들여나 보기나 할까라고 하면서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사회와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개인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바꿔놓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성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향성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하나의 안테나를 더 세워서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들이 좀 전반에 걸쳐서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또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30페이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쏟아지는지, 성과주의에 특히나 성과를 보여야지만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한 어떤 피드백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업무에,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업무 부담의 증가도 시간과 주의를 관리하는 특별한 기법을 요구하는데, 그 기법이 바로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멀티태스킹이라는 시간 및 주의 관리 기법은 문명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퇴화라고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은 수렵 자유구역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습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과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쳐내는, 그걸 어떤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구되는 하나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은 사람이 진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수렵 자유구역의 동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먹이를 먹으면서도 그 와중에 다른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경계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새끼도 감시하고 돌봐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만 하잖아요. 그 야생이라고 하는 환경이. 멀티태스킹은 그런 환경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티태스킹을 요하는 이 사회는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가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간은 점점 더 문명이 발달되어 오면서 사색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진화를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퇴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는 우물가에 가서 직접 우물가까지 빨래를 들고 가서 두들겨가지고 빨래를 해서 다시 가져와서 널어서 말려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세탁기가 만들어지고 건조기가 만들어지면서 빨래도 손쉽게 하고 건조까지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래하던 시간만큼의 그 노동 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그 시간에 다른 짓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문명과 기술들이 발전해 오면서 인간은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성과주의 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사색의 시간을 갖는 데에 인간들이 시간과 노력과 의지를 투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면서 41페이지에 가면 그 어디에도 지속과 불변을 약속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존재의 결핍 앞에서 초조와 불안이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되는 것, 불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린 계속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하는 게 50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가속화와 활동 과잉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법도 잊어가고 있다. 분노의 전제는 현재 속에서 중단하며 잠시 멈춰선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분노는 짜증과 구별된다. 분노는 어떤 상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은 분노 대신 어떤 심대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짜증과 신경질만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간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되게 뼈 때리는 문장이었어요.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사는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마주하게 하는 문장이었고요. 분노와 짜증이 어떻게 다른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신경질적인 짜증만 만들어낼 뿐이지, 지금 이 상황이 뭐가 잘못됐지? 분노하고 잠시 상황에 대해서 멈춰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관조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야 비로소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지금 피로사회를 지적하는 이러한 따가운 문장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52페이지에 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힘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힘으로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니체의 말을 빌린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뭔가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긍정성에 의해서도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축의 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오를 말하기가 참 힘든 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들을 무조건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된다는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요새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수시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도 갑자기 핸드폰을 뒤집어 본다던가 심지어는 근무 시간도 아닌 그냥 휴일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저 스스로를 보면 이건 병리적인 현상이죠.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책을 읽다가 습관적으로 제가 핸드폰을 뒤집어 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순서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365일 24시간 늘 저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순서만 명확하다면 일 밖의 삶이 분명히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머리로는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주 잊고 살아왔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시간을 두고 좀 깊게 생각했다면 사색을 했다면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조차도 많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었던 문장들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역시 이 책에서 내가 건져 올린 하나의 생각은 이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색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어서 69페이지에 넘어가면 한트케는 이런 근본적인 피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근본적인 피로는 오히려 특별한 능력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영감을 준다. 피로의 영감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는 무엇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읽으면서 지금 책을 보고 있는 완전 지금 딱 내 상태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는데요. 피로해지면 사람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일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너무 피로가 몰려오면 한순간 인간은 쉼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쉼의 형태로 갔을 때, 이 근본적인 피로의 형태로 왔을 때 이 피로는 또 다른 영감을 주기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10가지 일 중에 뭘 먼저 하고 뭘 포기해야 되는 거지? 같은 생각을 생존을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삶에서 영감을 주기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버려둬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영감을 주기도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의 바로 나에게 필요한 문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필사노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옮겨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2페이지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막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해주면서 신은 창조를 마친 뒤에 7째 날을 신성한 날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은 목적 지향적 행위의 날이 아니라 무위의 날, 쓸모없는 것에 쓸모가 생겨나는 날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종교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7째 날에,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무위의 날, 쓸모없는 것들의 날을 지정했다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무위의 순간, 쓸모없는 것들의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주장에 뚜렷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안을 받기 위해 이런 종류의 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해요. 네가 틀리지 않았어.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이러한 과도한 경쟁이 사실은 잘못된 시스템이고 성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이고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신경증적인 어떤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질병들을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이게 시스템과 사회의 잘못이지 어떤 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의 부족의 문제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 인간에게는 사색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의 시간, 그런 무의의 시간 역시도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문장들을 문장의 형태로 읽어내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 특히나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는 속으로 소리내듯이 읽거든요. 그런 과정이 단순히 어떤 독서의 행위라기보다도 저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경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저자의 글을 통해서 듣는 느낌이 들어서 꼭 속으로 한 번쯤 읽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위안의 어떤 말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원래 피로사회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과 이어서 우울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또 다른 책을 합쳐서 같이 정리가 되어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우울사회라고 하는 챕터로 넘어오고 나면 앞서 설명한 피로사회의 맥락에서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13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회가 원자화되고 사회성이 마모되어감에 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존해야 할 것은 오직 자아의 몸밖에 없다. 이상적 가치의 상실 이후에 남은 것은 자아의 전시 가치와 더불어 건강 가치뿐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 책이 2010년에 나왔고 한국에 소개된 게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전에 나온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2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지금의 우리를 설명하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13, 14년 전에 나올 수 있었지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그 배경 설명을 같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의 사회는 그 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완결이 잘 와닿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이 상당히 많이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결의 단계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물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한 챕터 안에 제가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물건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완성품으로 나올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제가 지켜보는 게 아닐 뿐더러 특히나 제가 일하는 단계가 완결의 단계에 있지 않다면 완결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기 어려운, 개개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원자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회에 개개인이 느끼는 중요한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 몸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몸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나를 전시하는 전시가치, SNS로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나를 전시하는 것, 또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의 우리를 너무나 날카롭게 설명해주는 문장이어서 이 문장 역시도 제가 기록해놨던 문장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에 걸친 책이 지적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런 시대 관점에서, 사회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제시해 준다는 게 우선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꼈고요. 이것을 어떤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의 언어로서, 철학의 언어로서 어렵게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문장들을 건져 올릴 수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어떤 결과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사회라고 하는 얇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 작가의 책은 서사의 위기를 비롯하여 너무 재밌게 읽은 책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또 소개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책 또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